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그 기출.js 저녁 수업을 열 때 7시에서 10시 반 이렇게 10시 50분 아니야 10시 30분이에요. 이렇게 일단 강의 계획서를 보냈는데 중간에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시 40분에 시작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는 교정돼서 7시 시작됩니다. 네, 7시 시작되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종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7시에 오셔서 이제 2시간 쓰면 되는 거고, 사람이니까 그 저녁에 1시간은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1회차 푸셨는데 기출.js 네, 풀답안 작성 해보셨고, 여기 이제 동차분들도 있고 기득 이상 분들도 계실 텐데, 기득 이상 분들은 사실 스스로 이제 고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절대적 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가 맞고 틀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걸 아니까 제가 허락이 되면은 기득 이상 분들한테도 유용한 팁을 많이 드릴 텐데, 여기 사실 초보자 사냥터처럼 동차분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귀 간지럽더라도 네, 조금 이제 초보틱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미리 안내 말씀 드립니다. 네, 기출.js에서는 최근 변리사 기출 8년치 랜덤 출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55회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내일은 뭐가 나올지 그거는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변형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 그대로 이제 풀답안 작성 연습하시는 거고, 네, 첫날에 OT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GS 본질, GS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학설 대립이 있잖아요. GS가 뭘 말하는 건지, 그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냐. 네, GS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본질은 사실 쓰기 연습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GS가 이제 통상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강사들 창작 문제 타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창작 문제 타입은 뭐 기초 GS, 실전 GS 해서 거기는 이제 강사들 창작 문제 위주로 나가고, 보통 기출을 변형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기출은 변형하는데 기출 문제 그 자체 변형 없이, 그거는 이제 기출 GS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종래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종래 문제점이라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죠. 시험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GS도 잘하는데 시험에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사람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러프함이랑 배점 변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함이라면 불친절한 거고 뭔가 문제의 완결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배경은 사실 설명드리면 끝도 없는데, 아무튼 교수님들이 나름 신경 써서 내지만 대충 내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네. 교수님들은 이걸 이제 출제 의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T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각지대가 사실 많아요. 문제가 좀 불완전한 문제가 많은데 교수님들은 이걸 질타를 합니다. 채점평에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지가 하고 싶은 말만 썼다. 네. 지가 외운 것만 암기대가 아닌데 암기한 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원하는 거, 이 문제 핵심 요건데 요걸 안 쓰고 다른 것만 쓴다. 그러니까 이거 T를 F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땐 T처럼 하시고 문제 풀 때는 F처럼 풀어야 돼요. 근데 F처럼 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읽으려면 데이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강사들 창작 문제만 보면 이 데이터가 안 쌓여요. 교수님들이 실제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런 걸 요구하는 건데 이거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이런 스타일로 내면은 알아서 알아먹고 이런 걸 써주길 바라는 거구나. 이런 거 데이터를 좀 쌓잖아요. 그러면 이제 F로 이제 전환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이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면 내가 아는 교수님들 데이터 풀에서는 이런 걸 보통 물어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요걸 좀 강하게 써줘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출제 의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점 변동은 그거죠. 이거 창작 문제에서 기초 GS에서 하는 게 이제 풀 배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죠. 그래서 하나 논점별로 뭐 8점, 뭐 높게는 10점, 낮게는 6점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기출문제 가면은 15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2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 막 배점이 자기 마음입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한 가지 좀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배점을 이제 올릴 때 쓸 게 많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배점 올리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양치기로 승부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원칙으로 삼는 건 좋아요. 양을 많이 쓰는 거는 뭐 그래서 나쁠 건 없는데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점이 아무튼 막 좀 뭐 높았다가 낮았다가 내가 평소에 쓰는 배점이 보통 나오는데 그 배점을 안 나왔을 때도 이제 일반론을 조금 삭제하면서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론을 조금 더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론을 더 쓸 게 없으면 문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기면서 양을 늘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걸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GS도 잘하는데 시험에서 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러프함이랑 배점 여기 그래서 기출 GS의 본질은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유연성을 체득한다. 네, 유연성을 체득한다. 그래서 공부를 암기 위주로 하니까 경직되어 있지만 좀 유연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랑 답안이 이제 쌓일 거예요. 동차분들 입장에서 내가 기초 GS 문제도 있고 실전 GS 문제도 있고 기출 GS 문제도 있네 하면서 막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 텐데 기출 GS는 저는 개인적으로 복습을 가볍게 하거나 가볍지 안 하는 거를 동차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녁 때 와서 이제 기출 GS를 쓸 때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네. 이런 문제는 답안을 이런 식으로도 쓰네. 신기하네. 경험을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기본서에 있는 걸 항상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좀 삐꼬같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좀 답안을 작성해 줄 때도 있고 배점이 크거나 낮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뺐다가 넣었다 막 하면서 답안을 조절하네. 그래서 경험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득 이상 분들은 사실 기출문제도 잘 풀 수 있으면 좋죠. 왜냐면 기출문제도 빈출문제라고 해서 나오는 논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출 잘 풀 수 있으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기출이랑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데 동차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기출 GS에서 문제 답안은 경험으로 쌓고 복습은 최소화하거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강평 또는 여러분들 느낀 점이 있어요. 즉 강평을 설명해줘서 느끼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것들도 있을 텐데 뭔가 이게 괜찮네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오답 노트 작성하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실수를 한 부분이라든지 강사님들 말한 부분에서 뭐 내가 누락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알았다든지 그러면 GS 문제 답안을 복습을 할 게 아니라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작성한 다음에 사실 실수 방지 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잘하는 사람이 잘하긴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붙기는 하는 게 맞지만 근데 첫 번째 시험 볼 때 잘하는 사람보다 두 번째 시험 볼 때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붙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 전에 GS로 여러 가지를 접하잖아요. 걔네들은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시험은 요 두 가지예요. 암기 플러스 실수 방지. 암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이 실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수만 안 하면 수석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운도 따라야 돼요, 사실. 네, 실력은 당연히 기본인데, 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수 안 하려면은, 오답 노트에 내가 문제 1번에 설문 3번 풀 때 뭘 놓쳤어요. 그러면은 뭐 청구항이 여러 개일 때 청구항별로 꼭 판단하기, 행위가 여러 개일 때 행위별로 판단하기, 주체가 여러 명일 때 주체별로 판단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짧게, 노트에 하시든 A4 용지에 하시든 상관없어요. 되게 짧게 한 줄로, 느낀 점을 한 줄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느낀 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 갈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느낀 게 많으면 오답 노트가 뭐 5장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3장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과목별로 이걸 만드세요. 네. 그래서 기초 GS 때는 여러분들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만드세요. 네, 만드셔가지고 이 느낀 점들을 오답 노트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은 적당히 하거나 스킵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암기는 그러면 뭘 하냐 하면은 총알로 하시든 바주카포를 이용하시든 실전 GS 답안을 암기하시든 기본서를 암기하시든 이런 걸 암기하시는 거고, 기출문제 문제 답안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습 자료들로 암기하고 있던 내용이 있으면 그걸로 계속 암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제 OT인 이제 형식상 끝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씩 필요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60, 제가 여기 타이틀에는 62의 변리사 시험이라고 잡아놨는데, 실제로는 55회, 네, 55회 기출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에는 회차가 쓰여져 있습니다. 55회 기출문제로 쓰여져 있죠. 네. 그래서 이 55회, 우리가 기출문제가 연도별로 막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최신 판례만 보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어떤 해에는 판례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해마다 이제 기출문제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55회 풀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걸 1회차에 배치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회차가 많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특별히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는 내용인데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판례 문제가 적게 나오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 문제가 보통 절반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 문제가 문제 100점이 있다 하면은 뭐 많이 나올 땐 70점이 판례 문제고, 적게 나오면 30점이 판례 문제인데, 판례 문제가 보통 한 50% 이상은 나와요. 네, 50% 이상 나오는데, 판례도 유형이 있잖아요. 판례도 전통적인 판례가 있고 최근 판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 최신 판례가 더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톡방에 만약에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45회 때부터 61회까지 기출문제 논점별로 옛날 판례가 나왔는지 최근 판례가 나왔는지 그 분석해 놓은 게 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가 나오는 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일반론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는 이렇게 나온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상으로는 최신 판례가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해도 뭐 가끔씩 튀어나오는데, 내가 보는 시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62회 때 보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신 판례 문제가 일단 많이 나오니까 최신 판례 위주로 하지만 나머지도 좀 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차인데, 기출-GS를 안 들으신 분들이나 또는 기출 문제를 스스로 안 보신 분들은 아마 GS만 중심으로 하면은 백날 제가 이제 그냥 판례 문제 아니라 그냥 이상한 문제 막 여러 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그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55회는 아무튼 판례 문제의 비중이 되게 낮았던 해예요. 그리고 이거 배경적으로 말씀드리면 56회 때 사실 실무형 문제가 문제 4번에 20점짜리로 실무형 문제라고 해서 뭔가
도입이 되었다가 폐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입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실 특허청에서 이제 실무를 해야 되는데 실무를 이제 문제로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실무 능력이 변리사들이 없다 하면서 막 그런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 하면은 원래 어떤 시험도 실무형 문제가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심사관, 심판관 분들이 유리하다라는 지적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무형 문제가 나왔다 없어졌죠. 근데 이때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뭐 56회 때 실무형 문제가 출제된다니까 우리는 55회 때 실무형 문제는 안 낼게. 기존처럼 낼게. 대신에 기존처럼 내는데 실무형 스타일 문제로 낼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무형 스타일이긴 한데 나올 수 있어요. 기존 문제로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유독 많이 나왔어요. 왜? 56회 때 실무 문제가 도입된다니까 그걸 연습시켜 주려고 많이 냈대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상한 해였어요. 그래서 사실 속내는 뻔히 보이죠. 심사관, 심판관 분들이 56회 때 도입 전에 55회 때 좀 많이 붙여주려고 이렇게 냈는데 이건 사실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아요. 나오면 항상 잘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심사관 분들은 사실 우리의 200명 합격 컷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따로 이제 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상위 20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가릴 게 아닙니다. 가릴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실무형 문제가 있고 실제 실무 문제가 있다는 이게 뭔 차이냐 하면 실제 실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명세서를 주고 의견 제출 통지서도 실제 줘요. 이제 의견서를 실제 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실무 문제.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실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실무형처럼 좀 뭔가 보이게 그냥 그렇게 외관만 형성을 해서 출제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여기에 요즘 뭐냐면 판례가 적게 나오는 해가 한 3년에 한 번 이렇게 떠요. 판례 문제가 판례 비중이 낮은 해가 3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근데 그 해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기본기로 푸는 연습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뜨면은 보통 이제 시험이 끝나면 GS 무용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도 때는 이제 또 다시 이제 판례 문제들, 최신 판례 문제들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GS에서 다 떴네. 또 이러면서 누구 GS만 들으면 되겠다. 뭐 하는데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최신 판례는 원래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판례가 아니더라도 법조문 보고 찾아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제 1번 해서 문제 1번 지문의 압박이 길죠. 네, 지문의 압박이 긴데 문제 1번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문제 1번은 전문 용어로 이제 귀싸대기 문제라고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문제 낼 때 귀싸대기를 한 번씩 치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 1번은 시험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 90% 확률로 어렵습니다.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길거나 우리 당황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들은 보통 문제 1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이제 귀싸대기 탁 치면은 문제 2번부터는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채점평은 어떻게 나오냐면 쉬운 문제인데도 잘 못 풀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막 디스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 1번은 보통 빡세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 사실 수험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죠? 동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6페이지, 4페이지, 6페이지, 4페이지 20장 답안 작성하잖아요. 문제 순서를 변경해서 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2번, 3번, 4번 먼저 풀고 1번 풀고 그래서 이게 원칙이 있거든요. 원칙은 한 문제가 끝나면은 두 줄 뒤에 다음 문제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누가 320에 문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채점상 불이익은 특별히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페이지 답안 중에서 이제 문제 1번 열었다면은 7페이지를 핀 다음에 문제 2번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 그러니까
평소에는 맨날 1, 2, 3, 4 순서대로 풀다가 실제 시험장 가서 필 받은 다음에 2번부터 풀잖아요. 실수하는 사람들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문제가 어려울 때마다 순서를 바꿔서 풀려면 그걸 평소에 GS 때 계속 연습을 하세요. 네, 이걸 말씀드리고, 문제 1번은 PCT 문제가 섞여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상 좀 PC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문만 길고, 그래도 PCT의 뭐 핵심 내용을 막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문 1, 2, 3, 4가 있죠. 네, 설문 1, 2, 3, 4가 있는데 5점, 5점, 10점, 10점 이렇게 나왔어요. 설문 1, 2번은 PCT 문제가 나오면 항상 주는 기본 문제예요. 네, 항상 주는 기본 문제인데 동차 때는 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원문 법적지, 뭐 국어 번역문 법적지, 이거는 외국어 출원이든 PCT든 항상 맨날 물어보는 단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은 뭐 신규사항 체험지 해서 원문 신규사항 체험지, 국어 원문 신규사항 체험지, AND인데 하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답안을 써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설문 1번부터 이제 답안을 보면은 답안에는 이제 5점짜리니까 한 페이지 써져 있죠. 그래서 물어본 바대로 일단 목차를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영어 원문은 최명도예요.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은 명도예요. 요거는 일단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해두셔야 되는데 법학 시험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법조문을 먼저 쓰고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222와 215거든요. 그래서 200조의 2양, 네, 22. 그 다음에 201조 5항. 이렇게 두 가지 법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암기가 되면은 암기를 하면 되는데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찾아서 적는 게 맞죠. 그래서 200조의 2항은 이제 국제 출원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영어 원문, 즉 청구범위 발명 설명을 42조에 따른 최명도로 본다. 네, 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쓴 다음에 결론이 최명도지이다. 그래서 구체적 역할은 뭐 쓸 게 많아요. 쓸 게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원문 신규사항 체험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출원의 외연을 고정하는 거죠. 최초 명세서는 출원의 외연을 고정해서 그 출원 이후에 새로운 게 추가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많이 적으려면 뭘 적을 수 있죠? 뭐 확선의 지위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국내 우주, 뭐 여러 가지 지위, 최명도로 다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떠오르는 애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원문은 이 정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은 이제 201조 5항 어떤 조문이죠? 국어 번역을 제출하면은 이 원문을 국어 번역문대로 보정한 것을 본다. 보정간주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최명도가 아니라 그냥 명도의 지위를 갖는다. 네, 보정서의 지위를 갖는다, 명도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체적 역할. 구체적 역할은 명도로 심사해요, 최명도로 심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요건을 판단하잖아요. 특허 요건 판단하는 게 뭐죠? 청구항에 기재된 게 특허 요건 하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최명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명도 기준으로 판단하죠. 왜 그렇죠? 소구표가 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출원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명도를 기준으로 심사 대상 명세서 역할 수행한다. 네. 그래서 국어 번역은 심사 대상 명세서다. 그 외의 역할. 이거는 무효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만 심사 편의를 위해 국어 번역문 신규사항 추음지라는 내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외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설문 1번은 이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법조문 넣어주고 최명도, 명도. 네.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은 신규사항 추험지인데 원문 신규사항 추험지랑 국어 번역문 신규사항 추험지 둘 다 판단해야 되는데 심사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어 번역문 신규사항 추험지만 판단하고 원문 신규사항 추험지는 또 영어니까 판단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실 이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도 사실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부적법한 거죠. 네, 둘 다 AND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를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적법한. 답은 어떻게 쓰죠?
답안은 법조문 쓰고 결론 쓰면 되겠죠. 판례는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보정, 네, 47쪽 적고 신규 사항 처음지 47쪽 2항.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출원 문제를 풀 때는 일반 법조문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특례 조문을 적어줄 수 있어요. 근데 특례 조문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게 208조 3항 4항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정을 할 때 원문 신규 사항 처음지, 국어 번역문 신규 사항 처음지 이게 있는데 목차로 현출할 필요 없어요. 목차로 현출할 필요 자신 있으면 여기에 하이픈을 달고 써주시면 되죠. 근데 특례 규정은 자신 없으니까 그냥 국제특허 출원 보정 범위에서 원문 신규 사항 처음지, 국어 번역문 신규 사항 처음지 둘 다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저는 답안에 괄호 속에 법조문을 넣어뒀어요. 네. 그 다음에 위반 시체급은 항상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닌데 아무튼 뭐 이제 원문 신규 사항 처음지는 거절 이유 될 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까지 되는 거고 국어 번역문 신규 사항 처음지는 무효 사유는 아니지만 거절 이유는 된다. 그래서 얘는 심사 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안에 이제 둘 다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만 판단했으니까 이거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T 문제를 풀 때는 기본 법조문을 먼저 넣어주고 특수 조문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는 사실 실제 시험장에서 200조 근처에 간 다음에 찾으면 적고 못 찾으면 없이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봤자 두 가지 엔드로 판단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안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설문 3번 설문 3번은 무효심판 청구하려는데 네. 무효심판 청구 취지랑 그 다음에 뭐 청구 이유의 요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네. 청구 취지 뭐뭐뭐 특허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판 비용 피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쓰는 걸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무효심판 청구 취지는 어떤 특허를 무효로 한다 적은 다음에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 부담을 한다. 그 밑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적어줄 때도 있고 안 적어줄 때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건 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거니까 무효심판 청구 취지는 뭐를 무효로 한다. 심판 비용은 이것도 만약에 좀 모르겠다면은 이거는 사실 생략을 해도 돼요. 어차피 심판원이 알아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긴 하는데 아무튼 어떤 특허를 무효로 하면 무효로 한다라는 청구 취지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청구항이 여러 개가 나와요. 1항도 나오고 뭐 3항도 나오고 네, 청구항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네. 네. 1항, 2항, 3항 네,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이제 무효로 시키냐 해서 이게 무효심판 청구 취지 작성할 때 특허 번호만 쓴 다음에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전부 무효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청구항만 무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을 놓치셨을 수도 있고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실시하는 게 어떤 거죠? 실시하는 거? 스마트폰. 네. 이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밑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네. 네. 스마트폰을 아무튼 실시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무효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심판 청구할 때는 이해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적법 요건에서 이해관계, 청구인 적격, 이해관계가 필요한데 보통 동종업자면은 다 허용을 해주거든요. 동종업자라서 다 허용되긴 돼요. 근데 그래도 문제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라고만 제시되어 있고 네. 스마트폰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네. 병이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을이 무효심판성 구할 때 1항에 대해서만 구할 수도 있고 2항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3항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3항은 안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배점이 10점이에요. 배점이 10점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은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신규성, 진보성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선행기술이 나오거든요. 증거자료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원일을 잡아야 돼요. 출원일을 잡아야 이 증거자료들이 선행기술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원 전에 공개됐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PCT 출원일 때는 보통 둘 중에 하나는 나와요. 보정명령이 나올 때도 있고 보완명령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정명령, 보완명령은 194조부터 196조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법조문을 이제 모르겠으면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완명령을 하면은 출원일 늦춤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정명령을 하면 출원일 늦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정명령이 나갔습니다. 공적명령이 나왔으면 보정을 했다 하더라도 출원일 늦춤 효과가 없고 출원일은 여전히 이때 출원했을 때 당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출원일이 언제죠? 출원일이 여기 PCT 맨 처음에 2016년 5월 1일 제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출원일을 확정을 하는 거죠. 출원일 확정하면 증거자료 2개 얘네가 공지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증거자료 1은 출원 전 공지가 맞아요. 그 다음에 증거자료 2는 출원 후 공지라서 선행문 적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때 이 증거자료 1만 선행기술 적격이 있다. 이거는 일단 이 보정명령을 통해서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은 이제 이게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걸 설문 3에 쓸지 설문 4에 쓸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은 스마트폰 거치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심판 구할 때 스마트폰 거치대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쓸 수 있으면은 설문 3에서부터 이 내용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당구남자를 쓸 때 더 강하게 쓸 수 있어요. 설문 4에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원문 신규사항 추험지가 문제가 되죠. 네, 여기 A 플러스 G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G가 원문에는 없었죠. 네, 없었죠. 이게 국어 번역문 때부터 등장하는 건데 이걸 원문 신규사항 추가문제 47조 2항 전담 위반의 하자를 잡아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47조 2항 전단 어떻게 판단하죠? 원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판단하는 건데 원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인지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신규사항 추가문제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규사항 추가문제 판단할 때는 명시적 기재사항뿐만 아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는 건데 이 G라는 거를 원문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문에는 사실 B밖에 없었잖아요. 네, B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 B랑 G랑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간에 진보성이 위반이 되었는데 보정을 해서 막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보성 흠결이 나왔을 때는 A 플러스 B였는데 A 플러스 G로 바꾸니까 진보성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거절의가 해소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B랑 G랑 차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욱더 원문에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랑 B랑은 전혀 다른 거다. 왜냐면 B는 진보성이 흠결되는데 G는 진보성이 인정되니까 이 기술적인 차이가 뭔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당황을 했었는데 무효사유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무효사유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대로 청구 취지랑 청구 이유의 요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청구 이유의 요지라고 나오는데 이유의 요지는 사실 뭐죠? 그냥 청구 이유의 핵심 내용을 써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규 사항 추가라든지 뭐 진보성 위반이라든지 핵심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보면은 일단 무효 심판 문제니까 133조 의 취지는 형식적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배점이 허락되면 항상 넣어줄 수 있는 거고 뭐 자기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스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청구항 1의 무효사유 검토, 청구항 3의 무효사유 검토. 그래서 청구항 1은 이제 원문 신규 사항 처음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한다. 이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G랑 B 내용을 볼 때 G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 원문 신규 사항 처음지 47조 2항 전단 위반의 하자가 있다 라고 답안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구항 3의 무효사유 검토에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는 건데 29조 1항, 2항 법조문은 적어줄 수 있어요. 네, 적어줄 수 있고 여기 핵심 내용은 뭐죠? 출원일을 확정한 다음에 선행발명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일 확정은 아무튼 그 보정명령이니까 출원일 늦춤 효과가 없다.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증거자료 1만 선행문헌 적격이 있고 증거자료 2는 선행문헌 적격이 없다. 그 다음에 사안에 두 개를 이제 증거자료 1이랑 청구항 3이랑 비교를 합니다. 청구항 3에는 C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증거자료 1에 보면은 C1이라고 적혀 있죠. 네. 이것도 사실 이때 당시에 말 많았어요. 무슨 말이 많았냐면 이게 실질적 동일인지 용의성 영역인지 뭔지 아무것도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표기가 다르면은 원칙 신규성은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출문제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의 표현이 다르잖아요. 구성의 표현이 다르면 원칙 신규성을 인정해 주고 진보성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규성은 있고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심판 이제 청구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청구 취지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특허를 무효로 한다라고 써주시고 두 번째로 심판 비용은 뭐 시청구인 부담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청구 이유의 요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써주는 거예요. 적부에 대한 거랑 본안에 대한 거.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초GS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린 적 없죠. 알려드린 적 없는데 알려주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왔는데 왜 안 알려주나 할 수 있는데 나온 거라고 해서 제가 기초GS 수업에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이거 사실 기득이상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험에 100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이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100점짜리의 모든 내용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들어가든 한 30% 정도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70%는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최대한 실수하지 않고 풀면 되는 거고 이 30%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항상 시험장에 가면 나올 것이다. 근데 걔는 최대한 기본 법리로 그럴싸하게 답안만 작성하면 된다. 오버할 필요 없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최대한 원칙적인 내용으로 답안 작성. 이거 출제자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출제자가 이 사람 정도면 특허법을 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구나. 이 정도 느낌 받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은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문제도 나온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목숨 걸고 푸는 게 아니라 적당히만 푸는 거다. 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득분들은 사실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모르는 내용이 10% 이하일 수도 있어요. 동차분들은 이제 모르는 내용이 50%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기본서를 최대한 많이 본 사람일수록 모르는 게 없겠죠. 사실 준특허법의 장점은 아닌데 준특허법에 없는 내용이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준특허법을 다 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상의 사람은 불가능. 그래서 항상 30% 정도는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마인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00%다 아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하면은 항상 불안해서 공부도 못 할 거고 시험장 들어가도 모르는 문제 나오면 당황해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모르는 문제가 30% 나오는데 적당히만 쓰자 이렇게 해야. 그래서 청구 이해 요지는 적부랑 본안으로 나눠서 이해관계. 스마트폰은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는 장래 실시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장래 실시 예정이어도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충족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장래 실시 예정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보면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무효사유를 병이랑 함께 조사하거든요. 근데 무효사유 조사하는데 스마트폰 거치대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병이랑 함께 스마트폰의 그 선행문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거치대만 선행문을 조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도 애초에 스마트폰 거치대까지 날리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얘랑 이걸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해관계 인정이 되려면 현재 실시는 아니지만 장래 실시 예정이라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청구항 3에 대한 무효사유는 설문 4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설문 3에서는 쓰지 않고 설문 4에서만 써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항상 그 생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차 때는 힘들겠지만 예술 작품이에요. 이 하나의 작품을 보고서 A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C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해석 방법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청구항 3에 대한 무효사유는 설문 3에 안 써도 설문 4에서 써야 되는 거. 설문 3에 쓰든 4에 쓰든 쓸 거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리티컬한 게 아니다. 자기가 끌리는 대로 답안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인정이 되고 무효사유는 1항이랑 3항이랑 그래서 1항은 원문 신규 사항처럼 문제 47조 2항 전단 위반 그 다음에 3항은 29조 2항 진보성 위반 이렇게 두 개 써주시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엄청 간단한 건데 실제 분석을 할 때 이렇게까지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문제 1번은 통상 교수님들이 귀싸대게 날리니까 문제 1번은 조금 마음을 조금은 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1번을 완벽하게 풀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풀리는 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뒤에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죠. 설문 4번. 설문 4번은 여기 병이, 이번엔 을이 아니라 병이죠. 병이 청구항 3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주장이 논걸 기술하시오. 판례를 근거로. 어차피 법조문에는 없죠. 법조문은 없고 판례밖에 없죠. 그래서 당부남자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진보성 위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행기술은 C1이고 그 다음에 이게 청구항에는 C가 쓰여져 있어요. 이때 당시에 누가 그걸 썼어요. 뭘 썼냐면 선택발명 내용을 막 썼어요. 근데 그거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죠? 이걸 상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본 사람이 시험장에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하위 개념은 통상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택발명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선택발명은 그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 공지되고 하위 개념이 출원된 경우 하위 개념이 공지되고 상위 개념이 출원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걸 하위 개념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위 개념이 공지된다면 상위 개념이 출원하면 곧바로 신규성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논점이 아닌데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표현이 다르면 신규성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C1일 때 이게 대문자면은 하위 개념은 아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답안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무효사유 검토한 다음에 당부 남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효사유는 아까 말한 대로 진보성 위반 여지가 있는 거고,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권리 범위는 진보성 위반일 때 부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은 종래 판례, 전압 판례, 검토 사안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진보성 위반일 때 권리 남용의 항변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유기술 관련해서 자유기술 항변 가능한지 하면은 자유기술 항변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실시 발명이랑 특허 발명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선행기술이 있을 때 이 선행기술로부터 특허 발명 진보성 위반이면 실시 발명도 자유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같이 논점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자유기술에서 이거 많이 빠뜨려요. 문헌 침해인 경우. 네. 그래서 특허 발명이랑 실시 발명이랑 문헌적으로 일치하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문헌적으로 일치할 때도 자유기술 항변이 가능한지 해서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노트에 자유기술의 항변해서 뭐라고 적어놓으시면 자유기술의 항변에서 문헌 침해 유의, 문헌 침해 누락 유의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다음번부터는 자유기술의 항변에 나왔을 때 문헌 침해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락 방지용이고, 그리고 이거 사실 이때 시험장에서 답안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신 분들이 있냐면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논거에 쓰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권리 남용은 침해임을 전제로 한 권리 행사를 배척하는 항변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남용의 항변은 안 쓰고 자유기술의 항변에서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침해에 부정하지 않는 논거는 자유기술의 항변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폭격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지에스 때 말씀드리죠. 유보업실 정유남이 있으면은 유보업실이 침해의 적극적 요건이고 정유남은 항변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침해임을 전제로 한 항변 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이 정유남을 침해를 부정하는 논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F로 접근해야 됩니다. 교수님들 실제 막 지도하면 안 돼. 답안에 권리 남용은 침해임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교수님들을 가르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폭격을 맞습니다. 실제 폭격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당부남자는 되게 많이 출제되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권에 선행기술에 뭐가 있다. 네, 선행기술이 있으면 항상 당부남자 빠뜨리지 말고 네, 자유기술의 항변까지 문제가 됩니다. 보통 당부남은 항상 쓸 수 있고요. 자유기술의 항변은 경우에 따라서 강하게 쓸 때도 있고 약하게 쓸 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실시하는 발명이 C+D였잖아요. C+D였으면 실시 발명, D까지 쉬운지는 사실 더 불분명해져요. 그땐 자유기술 항변이 약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완전 C, 특허 발명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기술 항변도 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것도 들었죠. 이제 검토위원한테 이제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저는 검토위원을 어떻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컨택해서 이제 출제 의도 같은 걸 전해 듣는데 교수님이 이때 당시에 자유기술 항변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출제를 했대요. 권리 남용의 항변이 주 논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제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변리사 수험기에선 당부남자가 쓸 테니까 다 자유기술 항변 적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는 자유기술 항변까지 적어주는 사람들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수님들이 출제 의도를 한 게 하나여도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수 답안이잖아요. 그러면 채점 기준에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기술 항변이 아무튼 쓰여야 맞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문제 2번. 네. 네. 문제 2번 들어가기 앞서서 문제 1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문제 1번은 보통 귀싸대기 문제라서 어렵게 나온다. 네. 마음을 살짝 비우고 최대한 열심히 하지만 못 푸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PCT 문제는 뭐 PCT 자체가 막 A급 논점은 아니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PCT 문제가 나오면 매번 빈출되는 논점 한두 개는 주거든요. 걔네는 그냥 갖다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1번에서 설문 1, 2번은
사실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박으시고, 그 다음에 설문 3, 4번을 보면 사실 설문 3, 4번을 풀 때는 얘네는 특별히 PCT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으니까 이게 문제 옷에 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PCT 나오면 얼어붙곤 하는데, 마드리도 나오면 얼어붙는데, 얼어붙지 않으면은 그게 승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계 격언인데,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회예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여기서 내가 당만 안 하면 앞서 나가는. 그리고 평소에 공부할 때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기회예요. 공부하다 힘들면은 한 절반 이상은 딴짓하거나 막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는데, 그때 버티잖아요. 그럼 내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불안감을 느끼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쉬는 것도 쉬어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시험 전에. 아까워요. 네. 문제 2번. 문제 2번은 이제 뭐 연필이랑 뭐 필기구 관련해서 뭐 단일성,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거 판단하는 거죠. 네. 단일성, 네. 단일성이 준원점으로 나왔어요. 단일성이 준원점으로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청구항이 일단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선행기술에 뭐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구항이 여러 개인데 1항, 2항이 있잖아요. 여기에 공통되는 부분을 추출해야 됩니다. 공통되는 부분을, 얘네가 이제 청구항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필기볼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투명 잉크관이냐 색변한 잉크관이냐 차이가 있지만 잉크관 자체는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필기볼 플러스 잉크관, 이게 선행기술과 비교했을 때 개선이 된 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신규성, 진보성 인정이 되는데, 이게 선행기술이랑 비교를 해보면 필기볼이랑 잉크관, 즉 이 청구항 1, 2에 공통되는 부분이 신규성이 부정이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 단일성 위반이 형식적으로 맞아요. 이거는 형식이랑 실질이랑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단일성 위반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단일성 위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단일성 취지 때문이에요. 문헌적으로 보면 단일성 위반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사 기준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심사 기준이 없어도 우리가 단일성 취지 고려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성은 뭐죠? 심사편의 규정이거든요. 선행기술 조사 여러 개 해야 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분할하라고 하는 게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심사관분들이 이제 이게 선행기술 조사할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다른 게 나왔다 하면은 그때 단일성 위반 통지하면 이제 출원은 분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문제를 보면은 이 공통되는 부분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단일성 위반이 맞는데, 근데 이게 지금 거절 이유 내용을 보잖아요. 거절 이유 내용을 보면은 1항이랑 2항에 대해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이 이미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추가적인 선행문헌을 조사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선행문헌을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단일성 위반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당연히 모르죠. 네, 그래서 이때 시험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 대부분 막 소설을 썼어요. 뭐 이래이래해서 단일성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데 내가 볼 땐 단일성 위반이 맞다. 뭐 이런 식의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이건 단일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논리는 없지만 막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문헌적으로는 단일성 위반 맞아요. 그래서 그 시행령이랑 심사기준 적용은 문헌적으로는 단일성 위반인데 취지를 고려하면은 단일성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5점 써야죠. 물어보는 대로 목차를 따주시면 돼요. 단일성 요건 쓰고 여기 그 논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보면 단일성 요건 쓰고 해서 이거 사안에 이제 적용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일성은 준원점이 되잖아요. 쓸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45조 1항 네, 원칙과 예외해서, 원칙은 뭐죠? 1발명 1출원. 예외는 뭐죠? 1군 발명 1출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군 발명 1출원 언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45조 2항에 따라 시행령 6조에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고,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시행령 6조에 있고, 개선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심사 기준에 있어요. 신규성과 진보성을 구비한 걸 말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거는 사실 제가 답안에 넣어놨는데, 답안을 풀 때 제가 근거로 푼 거니까 넣어놨는데, 이건 안 적어도 돼요. 단일성 취지를 쓴다면 사안에 단일성 취지상 선행문헌은 이미 다 조사했는데, 신규성, 진보성 이미 다 판단했는데 단일성 위반이라고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일성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게 심사 기준으로 확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문헌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단일성 위반인데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 없다면 단일성 위반임을 통지 안 할 수 있다. 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발생하냐 하면은 이 단일성 규정이 심사 편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내신 분은 아마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멋있고 이런 지역적인 거를 왜 내는지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더라도 함께 틀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도 학원 강사님들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단일성이 심사 편의 규정이다 이런 건 1차, 2차 때 다 알려주지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우연히 맞는 사람도 있겠죠. 우연히 맞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변별력에 특별히 작용을 안 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기출문제 풀었으니까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정도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 2번. 설문 2번은 이제 신규성 판단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규성, 실적 동일성 요건 제시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신규성 있다는 주장 논거 쓰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 앞에 거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 항상 쓰는 거죠. 일단 여기서 실적 동일이 문제가 되니까 실적 동일, 신규성 쓰고 실적 동일 쓰고 사안에 쓸 건데 굳이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더 써줘야죠. 네. 그래서 법조문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판례를 쓰더라도 이 판례는 어떤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성 법조문은 인사할 겸 써줄 수 있고 실적 동일성 요건은 이제 판례가 됩니다. 판례가 되는데 얘는 기초 GS에서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내실, 네, 동방내실이 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연타로 쓰면 됩니다. 동일의 의미 뭐냐 하면은 기술사상의 실체를 의미한다. 네, 기술사상 실체에 착안해서 판단한다. 그럼 기술사상의 실체가 뭐냐? 실체는 추상적인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실체는 구성이 동일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구성이 동일한지 따지는 건데 효과는 보조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성 판단이든 진보성 판단이든 사실 똑같아요. 구성이 기준이 되는 거고 효과는 고려사항, 참작사항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지적 동일. 네, 내지적 동일이 뭐죠? 실시례가 동일하다면 양 발명은 동일하다. 실적 동일, 이건 뭐죠? 협의의 동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삭변. 네, 새로운 효과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면 실적 동일하다. 그래서 사안, 신규성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하죠? 보면은 이게 청구항 1항이랑 선행문헌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투명 잉크관인지 그냥 잉크관인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별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적 차이점을 주장해야 돼요. 네, 기술적 차이점 뭐가 있죠? 그냥 잉크관은 잉크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잉크관은. 근데 투명 잉크관은 잉크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관의 이 컬러가 투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점이 잉크가 다는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잉크가 이거 잉크를 교체해야 되겠네? 뭐 채워야 되겠네? 이거 시점을 순시적으로 계속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효과의 차이라고 합니다. 투명인지 아닌지 이 차이는 뭐죠? 구성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투명인지 아닌지 이 구성의 차이에 따라 육안으로 잉크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구성의 차이가 있고 효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실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실적 동일에서 협의의 동일을 교수님들 실적 동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협의의 동일은 굉장히 좁은 범위예요. 이 동일성 범위가 엄청 좁아요. 좁아서 구성이 달라졌을 때
효과의 차이가 없어야지만 실질적 동일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효과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답안을 작성할 때 답안 작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놨지만 여기에 그냥 실질적 동일의 의미 쓰라고 했으니까 실질적 동일을 해서 판례 쓴 다음에 주지간용기수 부사변 이렇게 쓴 다음에 사안 곧바로 들어간 다음에 사안을 이제 쪼개서 쓰는 거예요. 구성의 차이 확정, 효과의 차이 확정, 소결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구성의 차이에서 투명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다. 효과의 차이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죠? 사안의 목차 쪼갠 거. 이거는 문제를 푼 티를 많이 내는 거예요. 제 거는 지금 일반론이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사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들어가 있긴 있는데 교수님들이 꼼꼼히 안 보잖아요. 꼼꼼히 안 보니까 문제를 푼 티를 내려면 구성의 차이 확정, 효과의 차이 확정, 소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실전 GS 가면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문 3번 말씀드릴게요. 네, 설문 3번은 진보성 문제예요. 진보성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결합 발명, 네, 진보성 판단 법리 쓰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 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먹을까봐 나름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복수 구성 요소의 진보성 판단,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보성 주장할 수 있는 논거, 네.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 본다라는 건데, 유기적 결합된 전체. 여기서 선행문에 2개가 나오거든요. 네, 인용 발명 2에 필기볼이 있어요. 근데 네, 색변화 잉크관도 있고, 근데 누름 장치가 인용 발명 2에 넣고 인용 발명 3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결합이 쉽냐? 그러니까 인용 발명 2랑 3이랑 결합이 쉽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구성 각각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건 아니고 결합이 쉬운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결합이 쉬운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특유 과제 해결을 고려해서 구성의 고려성을 따지고 이때 특유한 효과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냐? 알고 너네가 판례 외웠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관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름 장치가 인용 발명 3에 있는 이 누름 장치랑 내 청구항에 있는 이 누름 장치랑 사실 다른 누름 장치예요. 왜 그러죠? 왜 다른 누름 장치냐면 이 누름 장치의 용도는 뭐죠? 효과. 이 누름 장치의 효과는 색을 변환할 때 딸깍딸깍 하면서 이 볼펜이 이렇게 여러 개의 컬러가 있고 딸깍딸깍 하면서 쓰는 이 누름 장치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누름 장치 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죠? 색이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인용 발명 3의 누름 장치는 뭐죠? 얘는 만년필이거든요. 만년필은 여기 끝에 이제 누름 장치 이거 달려있다 이거거든요. 필기구에 온, 오프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온, 오프를 결정하는 거로부터 색을 변환하는 이 누름 장치의 효과가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 쉽다라고 하면 뭐죠? 그건 사후적 고찰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누름 장치가 어디랑 결합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누름 장치의 효과가 달라진다. 그게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진보성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보면은 일단 진보성 문제니까 29조 2항은 기본 점수 받아갈 수 있는 내용인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복수 구성요소 진보성 판단 방법. 그래서 대방결상 이거는 이제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네. 결합 발명 진보성 하면은 대방결상 이렇게 판례 적어주시면 되고 판례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진보성 판단 대상은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보성 판단 방법은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고 이때 발명 전체로서 특유한 효과를 고려한다. 그 다음에 선행문헌 결합 요건은 어떻게 되죠? 동기 암시가 있는지 이거죠. 그래서 선행문헌 자체에 동기 암시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출원 당시 재반 사정에 비춰 통상 유저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써주시고 상승 효과는 키워드가 뭐죠? 예측. 그래서 예측되지 않는 상승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진보성 문제는 배점이 작지 않잖아요. 사후적 고찰을 항상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후적 고찰 어떻게 되죠? 특허 발명의 명세서에 게시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사후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내용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안에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 사안에 이제 제 답안에는 목차가 나눠져 있죠. 네. 답안 10쪽에 보면은 제1 주장 전제 해서 구성 각각이 공지되었다는 사전문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2 주장 해서 이거 결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동기 암시 없다라는 걸 결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3주장 해서 유기적 결합 관련, 이게 제일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해서 아무튼 아까 말한 내용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결합 형태로 볼 때 색을 변환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온오프만 결정하는 건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제 청구항 3의 특유한 과제 해결 수단이다 하면서 특유하니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제4주장.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양 발명이 쉽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이다. 그 다음에 결론. 네. 진보성이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합 발명 진보성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기술 내용이 설명되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전체를 다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라고 나오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절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기술 내용이 막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안경이 육각형이고 뭐 안경이 타원형이고 막 하면서 막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내용이 나와 있으면 사안 포섭을 잘 해줘야 됩니다. 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상표가 A 상표, B 상표, A 상품, B 상품 이렇게 나오면 사안 포섭을 할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특허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면은 사안 포섭을 할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근데 기술 내용이 진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안 포섭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 하면은 교수님도 어차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여기 막 숫자 막 쓰여져 있잖아요. 막 필기고 1 이렇게 쓰여져 있고 막. 그래서 대충 이런 거 비슷하게 따라 넣은 다음에 유기적 결합된 전체 이런 거에 쌍따옴표 하나 쳐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오 이 새끼 잘 풀었네 이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 답안은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아무리 잘 써도 교수님들 잘 보기 힘드니까 목차 같은 걸 신경 쓰시고 키워드는 그냥 쌍따옴표 칠 수 있으면 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마지막 5분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2시간 기준을 풀잖아요. 그러면 GS에서는 2시간 풀면은 약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 5분 정도가 남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쫄보니까. 5분 정도 남아요. 그럼 5분 남으면 뭐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이제 답안을 보면서 문제 1번부터 이제 4번까지 답안을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쭉 보면서 키워드 있잖아요. 판례든 사안이든 거기 키워드에 쌍따옴표 치는 거예요. 이 5분 동안. 5분이 남는 사람도 있고 3분이 남는 사람도 있고 1분이 남는 사람도 있는데 이때 내가 안 적을 내용 또 추가해서 보론 막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보론 적어봤자 어차피 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남은 시간에 점수 최대한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 내 답안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본 다음에 판례랑 사안에 키워드에 쌍따옴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이 사이에 한 2점에서 많게는 5점까지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현실적인 그런 팁이죠. 네. 그 다음에 문제 3번. 네. 문제 3번은 일부 계속 풀어내고, 이때 당시에 시험 끝나고 사람들 욕 엄청 했죠. 네. 일부 계속 출원이 미국어인데 왜 나오냐?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이제 심사 기준에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심사 기준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네. 왜냐면 판례 보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일부 계속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볼 때 막 당황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선권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또 그냥 다 풀립니다. 네. 그래서 용어에 절대 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특별한 용어로서 못 푸는 문제는 잘 안 내요. 기본기로 그냥 이 출원별로 이때 부분적으로 소급이 되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이거 설문 1번. 네, 설문 1번에 12점짜리죠. 우선권 주장의 등록 가능성 물어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안 물어봐도 이렇게 쓰는 거죠. 판단 시점 먼저 잡고 각 청구항별로 거절 이유 판단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등록 가능성까지 물어봤으면 여기에 뭘 쓰는 거죠? 플러스 알파로 출원일체의 원칙 쓴 다음에 삭제 보정이 없는 이상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등록 가능성을 직접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물어본 바에 대해서만 일단 청구항별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 시점 소급 여부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복합 우주죠. 네, 복합 우주예요. 복합 우주가 뭐죠? 이 한국 출원이 우선권 주장이 두 개 있으면 복합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선권 주장 1, 이게 우선권 주장 2 한 다음에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적법한지 판단해주면 돼요. 적법한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하죠? 우선권 주장 요건을 검토하는 건데 통상 1년 이내에 들어왔는지 판단하면 돼요. 1년 이내에 들어왔는지 판단하면 그게 설문 2번이랑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설문 2번에서 이게 더 옛날에 출원됐으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 문제가 나오면은 우선권 주장이 여러 개 나오면 각각 우선권 주장에 적법한지 1년 이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내다 하면 얘 어디로 소급하죠? A 플러스 B는 요 맨 앞에로 소급되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여기 중간으로 소급하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앞에 없으니까 얘는 현재 이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A 플러스 B 자체는 이 앞에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신규성 진보성이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네, 얘는 이 앞에 A 플러스 B만 있으니까 이걸로서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면 되고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이 전체, 이 출원일 앞에 있는 이 전체로부터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절 이유 통지가 있잖아요. 거절 이유 통지가 있는데 거절 이유 청구항 1을 보면은 제1항은 인용 발명 1에 게시되어 있대요. 인용 발명 1은 선행문헌 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 1번은 부당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거절 이유 2번을 보게 되면 이게 신규성 위반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29조 1항 2호에서 네, 이게 문헌 공지사항, 반포된 간행물 게재라든지 전기통신에서는 이걸 말하는 거는 신규성 위반이거든요. 근데 여기 선행기술 두 개 달았죠. 인용 발명 1,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거절 이유가 그 자체로 부당해요.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한 거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인용 발명 1은 선행기술이 될 수 있어요. 이 출원 앞에 있으니까 얘는 출원 전 공지라서 선행기술 될 수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인용 발명 2는 출원 후 공지니까 네, 선행기술 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내용도 부당한 거죠. 네, 부당한 이유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청구항 3항 A, B, C, D 이거는 인용 발명 1, 2, 3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구성 각각이 공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D랑 D'이랑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구성 각각 형식적으로 공지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대전제는 이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부정되지 않는지 이건 결과 오픈이에요. 이 사정만으로는 사실 쉬운지 안 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답안에 쓸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결합이 쉽다면 뭐 진보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결합이 어렵다면 진보성이 인정되는 건데 그렇게 쓰기보다 하나를 정합니다. 하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진보성 증명책임을 통해서 정하는 게 저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그냥 진보성이 죽인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 진보성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들이 뭐냐 하면은 일단 이게 내가 출원한 발명은 공조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공조 로봇은 아무튼 작업용 공조 로봇인데 여기에 공조 로봇, 청소 로봇 얘네들은 기술 분야가 비슷하니까
선행문헌 적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의학 생체 인식 장치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로봇에 대한 건지 아닌지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게 이 분야 사람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행문헌 적격 자체를 교수님이 출제할 때부터 얘는 약간 애매하게 일부러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거 터치나긴 해야 되겠죠. 터치를, 기술 분야가 뭐 애매하다, 의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는 게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공지되었다 치더라도 결합이 쉽다라는 근거가 설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들의 결합이 쉽다고 하더라도 이거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프라임이 돼요. D랑 D 프라임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정도 설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쪽으로 저는 답안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오픈이에요. 이 설문 내용만은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부정되지 않는지 알 수 없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쪽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보성 증명 책임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극복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이게 절대적 진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 풀 때마다 달라지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물어본 바를 일단 목차로 짜줍니다. 그래서 판단 시점 확정, 거절 이유 타당성 검토 이렇게 짜주시고 각각 특별한 판례는 없어요. 법조문 넣고 사안 넣고 법조문 넣고 사안 넣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특별한 판례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야구조에서 54조 의의 취재 요건 절차 효과 넣어주고 우선권 주장은 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아요. 판단 시점 검토라는 것 자체가 일단 네, 판단 시점 검토라는 것 자체가 아무튼 1년 이내인지 요거를 아무튼 잘 따져줘야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판단 시점 검토하면 얘 소급, 얘 소급, 얘는 소급되지 않는다. 네, 이런 내용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날짜 잘 특정을 해줘야 돼요. 얘는 미국 원 출원일 기준, 얘는 미국 일부 계속 출원일 기준, 얘는 실제 한국 출원일 기준에서 뒤에 날짜를 다 이렇게 병기를 해주는 형태로 해서 써주시면 그게 A급 답안입니다. 왜냐면 채점 기준표에 보면은 날짜 특정하는 거는 날짜가 채점 기준표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채점 기준표가 90%입니다. 그래서 날짜까지 꼭 옆에 병기를 해주시라 이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구항배 거절료 타당성에서 네, 일단 우리 신규성 진보성이니까 법조문은 29조 1량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청구항배 거절료 타당성 할 때도 청구항별로 끊어서 부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아까 이유는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부당하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설문 2-1번 네. 설문 2번에서 전제가 뭐죠? 미국 원출원이 네,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 한국 출원일이 좀 늦어요. 네, 한국 출원이 좀 늦다 보니까 이 1년이 이제 안 맞아요.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일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급이 안 돼요. 네, 우선 기간에 연장되는 효과가 발휘되면 안 되니까 얘는 소급이 안 되는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래도 얘는 다행히 여기 1년 안에 들어옵니다. 얘는 소급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청구항 1에 대한 특허 요건 판단 시점 청구항 1은 소급되지 않는다. 이걸 적어줘야 되는 거고 거절 이유는 타당한지 하면은 이거 소급되지 않으니까 네, 신규성 위반이 타당해지죠. 네. 네, 타당합니다. 답안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물어본 대로 특허 요건 판단 시점 잡고 거절 이유 타당성 물어본 대로 일단 목차를 끊어주시면 되겠고 이 특허 요건 판단 시점을 확정할 때는 우선권 주장이 적법한지 이거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원 출원이랑 보면은 얘가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미국 일부 계속 출원은 1년 안에는 들어와 있어요. 1년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일부 계속 출원이라서 A 플러스 B는 여기 최선성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보더라도 최선 출원은 원 출원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상태니까 소급이 안 된다. 그래서 소결.
소급이 안 되고 한국 출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 날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구항 1의 거절 이유 타당성에서 인용 발명 1의 선행기수 적격해서 선행기수 적격이 있다. 신규성 판단하면 동일하다. 소결해서 거절 이유는 타당하다.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이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배경상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는 웬만하면 패스하시면 되는데 거절 이유 통지할 때 여기 거절 이유 내용에 신규성 위반이라고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우선권 주장이 불인정됨에 따라서 신규성,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우선권이 불인정된 이유도 함께 통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내용이 설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위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출제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출제 의도로 내려면은 설문에 우선권 주장이 부적법한 이유는 쓰여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제시를 하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튼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준원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설문 2-2번 2-2번은 여기서 전제는 똑같고 청구항 2에 대해서 이제 특허 요건 판단 시점 잡고 신규성, 진보성. 네, 청구항 2항은 이게 일부 계속 출원일로 소급하죠. 일부 계속 출원일로 소급하면은 이거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공시된 거 A 플러스 B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선행 발명이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선행 발명 적격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A 플러스 B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C가 있고 없고가 다르니까 구성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통상 신규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진보성, 부정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설문에서는 이 C의 부가가 쉬운지 안 쉬운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결과 오픈이긴 한데 결과 오픈인데 C의 부가가 쉬운지 안 쉬운지에 따라 결과 오픈인데 저는 증명 책임에 따라 C의 부가가 쉽다는 사정이 없으니까 진보성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는 물어보는 바대로 판단 시점 확정, 그다음에 신규성 검토, 진보성 검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인용 발명 적격 검토가 들어갔어요. 요 내용. 이거는 사실 판단 시점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인용 발명 적격을 검토하라고 하기 위함이거든요. 얘가 중간에 연결고리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용 발명이 결정돼야 동일성 판단, 용이성 판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특허요건 판단 시점 확정하면 미국 원출원 기초로 한 거는 당연히 소급이 안 되고 일부 계속 출원일로 소급이 된다. 그래서 날짜 병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용 발명 1은 적격이 있지만 2, 3은 적격이 없다 써주시고 신규성은 인정되고 진보성도 인정된다 해서 저는 답안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의 마지막 설문. 네, 마지막 설문에서 재심사 청구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차이점, 네, 재심사 청구의 장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 A와 B의 차이점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단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랑 상표랑 차이점이 있어요. 특허랑 상표랑 차이점이 뭐냐면 상표는 여러분들이 봐도 특허보다 양이 적죠. 그러면 뭐 열심히 하겠어요? 단문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놀진 않아요. 특허는 판례가 많죠. 그러니까 특허는 단문 준비를 좀 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단문에 그냥 일반적인 작성 방법.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시오. 뭐 A와 B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하면 A의 의 취지를 먼저 적고 B의 의 취지를 적은 다음에 비교하라고 하면 공통점 적고 차이점 적고 이런 식으로 답안 포맷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심사랑 거불심 차이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재심사 의 취지 법조문 적고 거불심 의 취지 법조문 적고 비교한 다음에 공통점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차이점 물어봤으니까 얘를 강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장점 물어봤으니까 얘는 마지막에 목차 써서 또 분석을 해주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거불심이랑 재심사 비교하시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정정심판이랑 정정청구를 비교하시오.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 밖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불심, 재심사, 정정심판, 정정청구. 정정심판, 정정청구는 준특허법에 뭐 각주 어딘가에 보면은 정정심판 파트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기억나시면 보면 되겠고. 그래서 차이점을 아무튼 써주는 게 중요한데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제 답안에 모든 차이점이 다 쓰여져 있어요. 요것 중에 한 3개 정도 썼으면 정상입니다. 저는 8개 써놨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차이점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비하는 방법. 이거 2문자 딴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성비 떨어집니다. 비추하고요. 이거 8개 그냥 보세요. 본 다음에, 아, 이거 끌리네? 하면은 그거 한 3, 4개 정도 쓰시면 돼요. 네. 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의 장점. 이때 당시에 교수님이 이제 출제 의도는 뭐였냐면, 재심사 청구는 거부심이랑 다르게 고정 수반이 가능하다. 장점이래요. 다만 가격은 더 저렴하대요. 이거 장점이, 실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게 가격이 저렴한 거는 팩트긴 한데, 아무튼 교수님 출제 의도였으니까 저는 답안에 적어 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재심사 청구의 장점하면 이게 사실 장점이니까 차이점에서 장점을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뽑아낼 수도 있죠. 어떤 식으로 뽑아내냐면, 심판관 형님들은 무서우니까 심사관 형님한테 한 번 더 심사를 받는 거예요. 심판관 형님들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아니, 교수님이 이게 싸다는 게 장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떠오르는 거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거부심은 특별 수건이 필요한데 재심사는 특별 수건이 없어서 뭐 절차적으로 간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튼 기출문제 종종 나오는데 실익이 뭐냐 하면은 시간 세이브가 중요합니다. 이거 만약에 자세히 쓰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법전을 일단 피는 거예요. 법전을 핀 다음에 빠르게 1조부터 232조까지 싹 스캐닝해서 몇 개만 걸려라 해서 특별 수건이든 뭐든 해서 떠오르는 거랑 해서 뭐 몇 개 뽑아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짧게만 치고 끝내는 거예요. 짧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이점이 엄청 많은데 짧게 치려면 양늘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의취지, B의 의취지, 작고 차이점 이렇게 쓰면은 양늘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늘리기 할 수도 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단문 준비는 상표에서 열심히 하세요. 네, 상표 간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문제 4번 들어가기 전에 문제 3번을 총 정리를 하면은 문제 3번은 30점짜리 문제예요. 우리가 30점짜리 문제가 있고 20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30점짜리가 통상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자기가 30점짜리 문제에서는 최대한 창작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창작 문제를 내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막 신나면은 사실관계가 진짜 길어집니다. 네, 신나면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문제가 길면 길수록 핵심을 파악하면은 은근히 좀 기본 법리로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쫄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쫄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단문 문제는 시간 너무 많이 안 쓰게 주의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제 3번도 보면은 결국에 판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뭐 기본 법리로 푸는 거니까 뭐 그냥 무난한 문제다.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는 네, 설문 1번. 네. 42조 거절 이유 네, 청구항이랑 그 근거. 42조 뭐죠? 기재불비 잡아내려는 거죠. 그래서 42조 뭐 3항이든 4항이든 뭐 8항이든 뭐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기재불비 법조문 쓰고 의의치에 적은 다음에 청구항별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재불비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전 답안에 법조문 일반론 없이 곧바로 청구항별로 곧바로 포서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가 필속이 빠르다면 법조문은 먼저 일반론 뭐 의의치지 판단 기준 이런 거 넣어주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플러스 알파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초제 했을 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중요한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재불비 판단 문제랑 손해 계산 문제. 여기서는 일단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법조문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적는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청구항 1항은 거절 이유가 없어요. 네, 청구항 1항은 거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청구항 2항은 짱돌 판례가 나왔어요. 네, 짱돌 판례가 나왔는데 조성물 발명일 때는 이 조성비가 이렇게 뭐 100%가 뭐 어떻게 넘고 넘지 않고 뭐 이런 기재불비 관련 하급심 판례가 있거든요. 하급심 판례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때 55회 시험이잖아요. 이때 강사님들의 GS 시즌에 이게 A급이었어요. 왜냐면 실무상 이슈가 있고 하급심 판례가 이게 두 개 연달아 나오면서 중요 판례로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GS에서 논점이라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상태였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급심 판례를 공부량을 늘리면은 좀 안 돼요. 그래서 하급심 판례는 뭐 탑10 판례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만 보시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제끼는 쪽으로 네, 이렇게 원칙을 잡아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교재에 보면은 교재를 답안지에 보면은 이게 조성 비율이 문제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있고 사안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 되는데 저는 가급적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출문제 답안이라서 부득이하게 일단 넣어놓긴 해놨는데 이거를 뭐 공부할 정도인지 하면은 자기가 기득 이상이다 하면은 뭐 그래도 뭐 필요하면 보라고 하겠지만 동차분들한테까지 이 하급심 판례를 뭐 열심히 보세요 막 이런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기재불비가 뭔가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청구항 3항 거절 이유. 그래서 획일적 인용 문제 상기 D성분 0.1% 중량 이상 해서 세 가지 기재불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문제 풀 때 시간이 보통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획일적 인용해서 청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D성분이 없어요. 청구항 1항, 2항에 보면 D성분이 없고 상기 D성분 하면은 여기 위에 없으니까 지시 대상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분 D가 있으면 상기 D라고 쓰는데 여기 D 성분이 없으면 상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시 대상이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가 무슨 뜻이죠? 위 상자에 기재될 기자에서 위에 기재되어 있는 성분 D인데 위에 기재가 없으니까 기재불비입니다. 그 다음에 중량, 이거 수치 한정이잖아요. 수치 한정인데 수치 한정 이거 뭐뭐 이상 있으면 뭐뭐 이하 해서 네, 상한이랑 하한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한만 존재하니까 기재불비. 네. 그 다음에 청구항 사항 다중인용 문제 약 50도 특수 혼합수단 청구항 대상 명확성 문제 해서 다중인용 뭐죠? 청구항 사항은 3항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3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항 4를 보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면서 그 항이 또 2 이상의 항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인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 50도 해서 약, 비교, 정도, 기준,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것도 기재불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한 혼합수단 네, 특수한 게 기준이 이것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특수한 거고 뭐가 평범한 건지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불명확한 거고 그 다음에 청구 대상 명확성 문제. 이건 뭐죠? 제조 방법 청구항이에요. 청구항 사항은. 근데 청구항 2, 3항 위에 보면은 다 제설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건 발명들을 써놨어요. 제설제라고. 근데 얘는 제설제에 있어서 제설제 제조 방법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구 대상이 제설제인지 제설제 제조 방법인지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기재불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항 5항 청구항 5항도 청구항 4에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4항은 제조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끝에 보면 제조 장치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카테고리 말미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얘도 기재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뭐죠? 이 문제의 교훈. 이게 기재불비가 보통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기재불비가 보통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천천히 봐야 되고 천천히 보기 앞서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죠? 종결부, 카테고리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읽다 보면 맨날 누락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엄청 천천히 봐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봐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답안 작성할 때 되게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구항별로 이 하자가 소목차화돼서 곧바로 보이게
안에 내용을 굳이 안 볼 수 있게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종속항은 그 인용되는 항에 기재불비 그대로 가질 소지가 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기재불비 문제는 아무튼 출제자가 어떤 트랩을 설치해 놓습니다. 몇 개, 한 10개의 트랩을 설치해 놨다 하면은 이 중에 7개 맞추면 선방, 5개 이하다 하면 평타, 3개 이하차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좀 점수가 많이 깔릴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찾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전부 다 찾는 거는 되게 능력자만 할 수 있고, 보통 70%는 찾아줘야 선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설문 2번. 네, 설문 2번은 설문 2번은 원출원에 재설제만 남기고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여 분할 출원하라고 한다. 제조 방법을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어떻게 보정해야 되는지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작성하시고. 이거는 전제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조건에 맞춰서 원출원 청구 범위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분할 출원 청구 범위,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작성해서 2가지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원출원 청구 범위랑 분할 출원 청구 범위. 그 다음에 기재불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설문 1번에서 기재불비 여러 개 찾았는데 그거는 신경 안 써서 그냥 그대로 청구항 써라 라는 거예요. 원출원에서 재설제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청구항 3항 4항을 청구항 4항 5항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설제가 청구항 1, 2, 3항이에요. 얘네 남기고 청구항 4항 5항은 제조 방법이랑 제조 장치니까 얘네 2개는 삭제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다음에 분할 출원 청구항 어떻게 작성하죠? 분할 출원 청구항은 재설제 제조 방법을 출원한다고 했어요. 제조 방법이 어디 있죠? 청구항 4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뭐죠?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래요. 각 성분이 뭐죠? A 성분만 말하는 걸까요? B 성분만 아니에요. A 성분, B 성분, C 성분, 그 다음에 D 성분. 얘네 전부 다 표시를 해서, 이게 청구항 4항을 보잖아요. 청구항 4항에 어떤 걸 인용하고 있죠? 2항 또는 3항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항, 3항에 있는 게 A 성분, B 성분, C 성분, D 성분의 함량을 써야 돼요. 쓰면서 제조 방법을 청구항을 작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은, 이거는 제 답안을 보시면 돼요. 답안을 보시면은 청구항 1항, 청구항 1항 보면은 뭐뭐를 포함하며 그 다음에 뭐뭐이고 뭐뭐 이상 함유되는 재설제 제조 방법,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써주는 거예요. 청구항 4항의 내용을 뭐뭐를 포함하는 까지 이걸 갖다 쓴 다음에, 이걸 갖다 쓸 때는 상기라는 걸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뭐뭐를 포함하며, 청구항 1의 두 번째 줄 보면 뭐뭐를 포함하며 이렇게 끝이 나죠. 근데 이게 성분 A, B, C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분 D를 제가 추가했어요. 성분 D. 왜냐면 여기 쓰여져 있긴 한데 얘까지 비율을 써줘야 돼요. 이게 비율을 어떻게 쓰냐면 이걸 갖다 긁으시면 돼요. 청구항 2항을 가져다가 그 다음 줄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줄에 청구항 3항의 내용을 그 다음 줄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각 성분의 함량이 A, B, C, D가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로 출제하면 안 돼요. 문제로 출제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청구항 작성 문제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해에만 나온 게 아니라 가끔씩 심심하면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구항 작성할 때는 웬만하면은 청구항에 있는 이 표현을 그대로 긁어서 넣거든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옮겨 적을 때 이 표현이 깨지지 않게 최대한 신중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넣으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건, 처음에 쓸 때부터 상기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기를 빼면서 시작한 다음에 뒤에 부분에선 상기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이제 20쪽 답안 상단에 청구항 2항이 있거든요. 얘는 사실 필수적으로 적진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적었어요. 멋있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출원에서 청구항 4항이랑 5항을 삭제했거든요. 청구항 4항은 분할 출원을 했는데 청구항 5항은 분할 출원 안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서운해서 요 특수한 혼합 수단으로 하는 뭐 요 내용을 청구항 2항에 저는 종속항에 답안지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여기는 제조 장치인데 청구항 2항의 끝부분 보면 제조 방법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수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 근데 멋있는 척 하려고 적었다. 왜냐면 원출원에서 삭제했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네. 그래서 목차는 아무튼 물어본 대로 원출원 청구 범위 보정, 그다음 분할 출원 청구 범위 작성해서 이거 안에 내용은 네.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 네. 설문 3번.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원출원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우선심사 요건을 물어봤어요. 우선심사 몇 조에 있죠? 61조에 규정이 있어요. 몇 호까지 있죠? 1호, 2호, 3호가 있어요. 그래서 1호가 뭐죠? 출원 공개 후 타인의 실시. 2호가 뭐죠? 뭐 대통령령. 3호가 뭐죠? 재난 대응에 뭐 필요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소가 많아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하면은 이거 2호에 해당합니다. 2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 오염 가로수 사고 방지할 수 있는 네, 친환경 제설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재난 대응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설제라는 거는 우리가 눈을 녹이는 거잖아요. 폭설 같은 재난에 대응할 수 있어 3호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2호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2호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친환경 제설제니까 녹색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거 문제로 내도 되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건 교수님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배웠던 박록수 국회에서 녹색 기술에서 친환경 기술은 녹색 기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출원을 실시 준비하고 있대요. 실시 준비하고 있으면 이것도 2호. 네. 그러니까 1호는 제3자 실시고 2호 대통령령엔 출원인 실시나 실시 준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답안에 넣어줘야 돼요. 어떻게 넣냐면은 법조문 넣고 사안 넣는 거죠. 우선심사제도 의회취지에서 61조 넣고 우선심사 사유에서 각 호에서 1호, 2호, 3호를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사안에서 이 네 가지 1호에 해당하는지 2호에 해당하는지 3호에 해당하는지 4호에 해당하는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난이도가 좀 높고 좀 지역적인 문제에 해당하지만 하지만 공평합니다. 왜냐면은 누구나 이런 걸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그때 시험장에서 잘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출-GS 첫 회를 풀어봤는데 정신이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동차분들은. 네.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하기보다 아까 말한 대로 문제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답안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회차부터 이제 제대로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아무튼 안내 드린 대로 7시에 쓰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